하여튼 이런 와중에 이재명은 매일 아침마다 이제 지지율 얼마나 나왔나, 지지율 얼마나 떨어졌나 그걸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 같은데 지지율을 어떻게 하든 올리려고 지금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느껴지는 게요. 네. 밤이면 밤마다 그렇게 SNS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 부동산에 꽂혀가지고 네. 부동산 관련 SNS를 끊임없이 쓰고 있는데 부동산 투기 억제 실패할 것 같나요? 뭐 그러면서 자기가 뭐 예전에 이제 성남에 시장할 때 뭐 계곡 정비를 뭐 했다 뭐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부동산 정상화가 불가능할 거냐, 표계산 없이 국민만 믿고 비난 감수하면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를 네. 하면서 뭐 자기가 부동산 얼마든지 잡을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러면서 내놓는 이 어떤 대책들이 좀 걱정스러운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뭐 양도세 중과 유예해 주는 거, 이 다주택자들에게 문재인 정부 때 양도세를 중과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너희 집 팔아 그렇게 압박을 했는데 똑같은 정책 이걸 지금 양도세 중과를 윤석열 정부에서 유예해 줬는데 네. 더 이상 유예 없어 이러면서 양도세를 중과하겠다는 방침을 좀 강하게 내고 있어요. 네. 근데 문재인 때 그렇게 중과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 중과 받은 다주택자들이 이거 세금 안 내고 우리 아들한테 물려줄게요. 우리 증여. 딸한테 물려줄게요. 이런 식으로 증여하던가 아니면은 또 살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네. 저렇게 중과를 한다고? 그럼 조금 더 기다리면은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겠다 하면서 안 사고 버티는 바람에 네. 거래가 아예 실종되는 그런 네. 일이 거래 절벽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이 지금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예, 매물이 속 들어갔죠. 저는 정말 그 이재명 대통령의 대화 방식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불법 계곡 정상화. 그 계곡 정상화는 불법이 들어가는 게 맞죠. 예. 근데 불법 부정 판치던 주식 시장이 정상화돼서 5,000피가 코스피 5,000이 개막했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경제학자 그 서적이나 논문이나 혹은 칼럼에서도 볼 수 없었던 얘기예요. 아니 주식 시장에 무슨 불법 부정이 코스피 5,000을 장애를 갖고 있었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것이고 저렇게 똑같이 그 불법 계곡에다가 불법 노상을 설치했던 그러한 상인들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내려가지고 다 쫓아낼 수 있죠. 가능하죠. 근데 경제는 그렇게 못합니다. 경제를 그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북한 정도밖에 없어요. 북한처럼 하루아침에 화폐 중국 있네요. 중국. 중국도 있고 막 하루아침에 화폐 개혁해가지고 뭐 총살하던가 이런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주식도 그렇고 특히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이렇게 그 본인이 시장을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러한 오만함이 좀 잘못됐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대통령에게 바라고 싶은 거는 유능까지는 바라지 않습니다. 특히 경제 부분에 대해서는 세계 경제 흐름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유능까지는 안 바라지만 품격은 바랄 수 있잖아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통령의 품격. 근데 생중계로 그 업무 보고를 받을 때도 굉장히 품격이 훼손된 걸 많이 봤는데 이 SNS 이거 너무 품격 없게 매일 밤 싸지르는 거 아닙니까? 매일 밤 싸지르니까. 예, 이거 정말 이거 언론에서 그 알람 걸어놓고 이게 대통령은 그 단어 하나 자체가 명령이고 단어 하나 자체가 단어 하나 자체가 그 정책이잖아요. 근데 이거 SNS에 이렇게 밤에 싸지르는 거는 뭐 그 주변에 있는 비서관이나 행정관들한테 대통령 비서실장한테 이걸 보여주고 올리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혹은 아니면 뭐 예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도어 스태핑을 했던 것처럼 아예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10시에 올리겠다. 오전 10시. 뭐 이런 식으로 정해놓던가 이게 올리는데 맞춤법은 맞는데 이 함축하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나 좀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또 국민들이 현혹하던가 국민들이 협박하거나 이러한 너무나 품격이 없는 그러한 글을 많이 올려서 이게 좀 다소 그나마 제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경제 안보 이런 거 유능을 바라지 않을게요. 다 손 떼세요. 근데 SNS나 이러한 발언 행동거지는 품격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요. 자, 부동산에 대해서 마지막 기점이 5월 9일이잖아요. 예. 5월 9일 다음에 이제 그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예, 중과되고 정책적 이벤트가 이제 6월 달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이재명이 믿고 있는 구석이 있어요. 항상 그 하는 게 어쩌라고 뭐 이런 것처럼 아니 이해운도 아니 내가 안 하면 되잖아 이런 것처럼 이거는 우리가 뭘 살펴봐야 되냐면 문재인 정부에 한번 겪은 게 있죠. 통계 조작. 이거 5월 9일날 양도세 중과에 대해서 다시 실시를 해요. 하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거래가 실종된다? 이러면 여기서 문재인 정부가 했었던 통계 조작의 방법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6월 달에 굉장히 중차대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특히 서울시장 선거나 서울시의 25개 구에 대해서 구청장 선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통계 조작이 있을지 면밀히 감시 감독을 해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트럼프가 자기의 그 트루스 소셜 통해 가지고 SNS로 자꾸 이렇게 정치를 하니까 네. 그걸 흉내내는 것 같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네. 한쪽은 자기가 말하면은 그대로 모든 전 세계가 다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패권국의 수장이고 네. 자기는 절대 그런 위치가 아니라는 걸 좀 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봐요. 맞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저 그 SNS를 하려면 우리 한국 대통령이면 국내 SNS를 쓰는 게 낫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또 들면서 카톡 쓰면 되지 왜? 네. 그 트럼프의 메시지는 관세 25% 그런 메시지를 냈잖아요. 예. 트럼프의 메시지는 전 세계에 하는 메시지를 많이 내거든요. 전 세계 혹은 뭐 다른 나라에 대해서 세계 패권에 대해서 메시지를 냈는데 예. 아니 그 우리나라 그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저렇게 SNS에 싸지르면 저게 그 다른 외신들도 보지 않습니까? 그러겠네요, 진짜. 외신들도 보는 거에 예. 대해서 좀 굉장히 좀 창피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창피한 게 말이에요. 이게 만약에 외신 기자가 한국의 대통령이 진짜 뭐 부동산과의 전쟁을 선포한 것 같아 집값 잡으려고 그러나 보다 하고서 한국을 취재하면요. 바로 사단이 나는 게 이재명 정부의 고위공직자 특히 이제 청와대에 있는 고위 비서관들 재산을 털어봤더니만 청와대 이 장차관 그리고 청와대 비서진의 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가격이 지난 1년 동안 무려 2억 3천 몇백만 원씩 다 올라갔고 평균적입니다. 그리고 전체 다 올라간 게 전체 한 395억 원 정도쯤을 이재명 집권하고 나서 벌었답니다. 네. 예, 그 장차관하고 그 비서관 몇 명 되지 않는 사람들 숫자가. 그리고 정작 이진수 법무차관 같은 경우는 압구정의 아파트 그대로 갖고 있어가지고 왜 정리하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정리하라고 갖고 있었더니 그 사이에 19억이 올랐고요. 그리고 이재명 본인도 분당에 아파트 갖고 있는 거 아니 이재명 본인도 이미 지금 청와대에 살고 있고 네. 그리고 계양에 전세에 있고 그렇죠. 그런데 분당에 아파트 그대로 갖고 있으면서 그거 팔았어야죠. 네. 팔아서 자기 말만 따라 다주택자 그렇게 죄악 시작 같으면 팔든지 정리했었어야죠. 그런데 그거 그냥 들고 있었더니 6억이 올랐어요. 와 이거 이제 외신 기자들이 이렇게 취재하다가 뭐야 이거 대한민국 대통령은 국민들한테는 집 못 사게 만들어 놓고 네. 다 팔라고 해놓고 자기는 부동산으로 돈 버네? 이런 생각하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 생중계를 업무 보고 부처 업무 보고를 받을 때 그 장관 차관들한테 혹은 뭐 청장들한테 서울에 집 있어요? 몇 채예요? 2채예요? 하나 팝시다. 뭐 대놓고 얘기를 하던가 혹은 당정 협의를 할 때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당정 협의를 할 때 민주당의 165명 의원들 중에 다주택자가 25명이래요. 민주당 뭐 김경 서울시의원도 집이 종로 평창동에도 하나 있고 뭐 강남에도 하나가 있고 뭐 상가도 3개 있고 뭐 이 정도 아닙니까? 그래서 본인 스스로 돌아보고 그 다음에 국민들에게 뭐 집을 팔라는 말은 좀 협박을 하던가 해야지 본인이 임명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 이렇게 냅두고 심지어 본인도 인천 계양구 선거 나갈 때 집 어떻게 할 거냐 해서 분당 집은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뉘앙스를 풍겼는데 아직까지 집을 정리하지 않고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대통령실 고위공직자들이 보유한 그 집 10채 중에 4채가 강남 3구, 서초, 송파, 강남구에 다 몰려 있다는 것이고요. 이 한성숙 장관의 경우에는 재산이 많으세요. 221억인데 네이버 부사장 출신이라서 예, 맞습니다. 뭐 그걸 이제 열심히 살아온 건 알겠죠. 저 열심히 살아온 건 알겠는데 그 이재명이 말하는 다주택자의 전형적인 유형인 게 수도권에 아파트가 한 채가 있고요. 단독주택이 2채가 있고요. 오피스텔이 한 채가 있고요. 근린생활시설이 2채가 있어요. 이분은 근린생활시설까지 총 6채를 갖고 있는 그러한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재명이 임명을 할 때 본인도 이렇게 본인이 정말 부동산에 대해서 정말 진심이고 자다가도 SNS에 쓸 것처럼 그렇게 진심이라면 본인이 임명했던 장 차관들에 대해서 먼저 돌아보고 나서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던져야 되는데 이게 진정성이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분들의 재산이 언제 올랐냐면 우리가 1년 사이에 올렸다고 하지만 그 윤석열 정부 때는 오르지 않았어요. 11호 대책, 작년 10월 15일 그 대책이 발표된 이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서울시에 있는 부동산이 한꺼번에 올라갔기 때문에 이재명 정부가 이재명 장차관들의 재산을 불려준 거밖에 더 되냐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예, 이래놓고 양도세 이제 중과될 거니까 그때까지 다 팔어.
국민들한테 지금 협박으로 네. 어떤 호통의 정책을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셈인데 이재명이 그 SNS 워딩 중에서 저는 이 부분이 진짜 어떻게 보면 딱 그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화면에 좀 잡아주시겠습니까? 집값 안정을 위해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 가능한 수단은 얼마든지 있다. 현실적으로 이 정치적 유불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강력한 수단을 쓰지 못해온 것이 사실이다. 국민을 믿고 정치적 유불리에서 벗어나면 반드시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개국 정비나 주가 5천 달성에 비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다. 그러니까 쉬운 일이다. 이렇게 써놨는데 이거 이 안에 왠지 이재명의 생각이 그대로 들어있는 느낌인데 제가 어떻게 해석합니까요? 예.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통령의 품격을 원한다는 게 이러한 부분입니다. 저게 뭐 글로 썼지 저거 사실 뭐 소위 말하는 깡패들이 하는 얘기랑 비슷한 거거든요. 그래요? 내가 너한테 쓸 수 있는 수단은 얼마든지 있어. 아하. 너 내가 이 수단 못 쓸 것 같아? 근데 지금 참고 있는 거야.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 눈치 보여 참고 있는 거야. 이런 식의 말투인데 무릇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를 하려면 국토교통부 장관과 같이 와서 얘기를 하던가 혹은 아니면 얘기하면서 한 두 가지 정도는 들어가야죠. 첫 번째가 정책에 대해서 공급하겠다. 공급 내용을 들어가면서 그러면서 뭐 본인이 좋아하는 뭐 정원호를 끼고 하던가 해서 뭐 서울시는 어떻게 공급하고 수도권 어떻게 공급하겠다. 공급 정책 얘기하던가. 두 번째는 수도권 과밀화를 해소하겠다. 서울 과밀화를 해소하겠다. 본인이 맨날 말하는 주구장창 말하는 5극 3특위 뭐 얘기하던가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적인 플랜 내가 적어도 나의 임기가 다하는 한 4년 반쯤 후에는 어느 정도 정리됐을 거라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들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비전을 제시하는 거죠. 예, 그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건 뭐 5월 9일까지 안 팔면 내가 무슨 수단 강구할지 나도 몰라. 뭐 이게 정말 소위 그 건달들이 하는 그러한 대화인 건데 여기 정치적 유불리라는 표현을 두 번이나 썼거든요. 네. 이거 이 사람이 얼마나 지금 지방선거에 신경을 쓰고 있는지 예. 그게 막 읽히더라고요. 네. 이거 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일단은 멋이 없습니다. 멋이 없는 멋이 게 없어. 대통령이 정치적 유불리를 왜 따집니까? 본인은 하고 퇴임해야 되는 거죠. 아니 김영삼 대통령이 하나에 해체하고 금융실명제 도입할 때 정치적 유불리 따졌겠습니까? 아니 노무현 대통령도 이라크 파병을 하던가 혹은 아니면 한미 FTA 체결할 때 정치적 유불리를 따졌어요. 대통령 내려와서 또 뭘 더 하려고 정치적 유불리를 본인이 따지고 있습니까? 정치적으로 불리해지면 자기 감옥 가야 되니까. 감옥은 어떻게 쓰든 갑니다. 그거는 예. 뭐 정치적 유불리와 상관없이 뭐 대장동, 백현동, 성남 FC 위례 등등이 있는데 어떻게든 가기 때문에 그거와 상관없이 그럼 차라리 어차피 내가 갈 감옥인데 시원하게 부동산 잡고 가겠다. 근데 저기 법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가능한 수단이 얼마든지 있지만 저게 이제 위헌적인 요소가 될 거라고 저는 많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 아까 그 주식 시장에 대해서 억제를 하던가 혹은 그 토지 거래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에 대해서 억제를 했던 것처럼 아예 사경제 자체를 막을 정도로 부동산에서 그 거래 자체를 막을 정도로의 그러한 수단이 나올까? 그게 좀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이고요. 아니면 이럴 수는 있죠. 그 상한제라 그래가지고 부동산 매매 상한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월세 상한제라는 얘기도 좀 나왔는데 부동산 가격 내가 정하겠다. 국토교통부 장관과 국무위원과 TF팀이 모여서 이 강남, 서초, 송파 혹은 아니면 동작 혹은 아니면 서울에 있는 25개 구나 그 주변에 있는 분당이든 뭐 동탄이든 고양시든 일산이든 내가 정한 가격 이상으로 못 올린다라고 내가 정하겠다. 이게 이제 준공식이네요. 예. 이게 이제 대통령이 할 수 있는 그 법적이나 정치적 수단은 이런 걸 얘기하는지 모르겠지만 네네. 법적이나 정치적 수단이 얼마든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면 그동안 있었던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나 뭐 그 부동산 정책이 28번이나 바뀌었던 문재인 정부 이런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시장 경제 자유주의의 관점에 비춰봤을 때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닙니다. 뉴욕도 그렇고 파리도 그렇고 런던도 그렇고 인도 뉴델리도 그렇고 자유 경제에 맞춰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거를 진보 좌파 정권에서 뭐 억제고 세금을 올리고 보유세도 올리면서 혹은 양도소득세, 거래세도 올리면서 하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고요. 정말 대통령이 됐는데도 아직도 개국 정비했던 그러한 사고방식으로 정책을 추진하려고 하다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렇게 오늘처럼 사이드카가 발동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앞으로는 사이드카에 대해서도 뭐 하지마 뭐 하면 안 하게 되던가 뭐 이러한 그런 반독재적인 나라가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을 해봅니다. 일단 주가 5천 달성을 엄청나게 이렇게 자랑을 해놨는데 어떠하면 좋습니까? 오늘 바로 무너졌어요. 이건 이제 자랑을 못하게 될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그런가 하면은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굉장히 비난을 하고 있는데 네. 국민의힘이 이런 식으로 부동산 가격 올려놓으면 정부가 방금 얘기한 것처럼 반헌법적 또는 대한민국의 국가 정책성인 어떤 이 자유민주 시장경제 체제에 반하는 부동산 배급제라는 거 아니야? 네. 뭐 이런 식으로 비판하니까 부동산 배급제에 대해서 이거 시대착오적 종북몰이다. 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이더라고요. 아니 더불어민주당과 합당을 추진하려고 하는 조국 혁신당에서는 토지 공개념에 대해서 토지 공개념 아직까지 하고 있는데 예, 이게 예. 어떻게 시대착오적 종북몰이입니까? 그리고 아. 종북몰이가 왜 시대착오적입니까? 여러분들 작년만 하더라도 얼마나 많은 간첩들이 재판을 받아가지고 얼마나 수년의 형이 나왔는지 그렇죠. 이재명이 도지사 했던 경기도에 있는 간첩들이 엄청 많이 잡혔어요. 어허.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량이 나왔는데 북한을 추종하고 김정은을 추종하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는 게 이제 너는 왜 북한을 추종하냐라고 종북몰이를 비난하는 것인데 이게 왜 시대착오적입니까? 아직까지는 좀 우리나라의 그 안보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혹은 아니면 경제적인 관점을 봤을 때 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이 부동산 배급에 만족하라는 것이냐 이게 제가 아까 말하는 그 가격을 정해놓던가 혹은 거래에 대해서 이럴 수는 있어요. 제가 그 예를 들어서 뭐 강남에 한 달에 거래할 수 있는 개수를 정해놓는 겁니다. 한 달에 거래할 수 있는 개수 강남에 30건을 정해놔요. 예. 강남구에. 그러면 일단은 급한 사람 팔겠죠. 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이 하는 말이 시장에 내놔라는 거 아니에요. 빨리 내놔라. 많이 내놔야지 공급이 많아져야지 가격이 낮춰지는 거 아니냐. 라는 건데 그래서 아마 그러한 개수를 정해놓던가 뭐 다 위헌적입니다. 다 위헌적. 뭐 서초구에 뭐는 이번 달은 150개의 아파트 거래를 제한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던가. 그러니까 어떠한 정책이 나올지는 굉장히 궁금한데 그 어떠한 정책도 시장 경제 자유주의에 반한다면 그러면 이재명이 그 정치적인 그러한 정책적인 성과를 도모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이재명의 이 SNS에 대해서 지금 저희가 이거 좀 그만하라, 적당히 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나라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요. 네. 캄보디아에서 항의가 또 들어온 모양입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전해드렸죠. 이재명이 캄보디아어로 이렇게 써가지고 한국인 건들면 패가망신, 빈말 같냐, 대한민국 한다면 한다 이러면서 캄보디아의 어떤 이 범죄 조직들에 대해서 네. 제대로 수사하라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글을 썼는데 이걸 캄보디아가 보고 네. 대통령이 쓴 글이니까 봤을 네. 거 아닙니까? 대사를 불러서 항의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재명이 이 글을 삭제를 했대요. 삭제했대요? 이게 얼마나 가벼운 품격이 없는 그런 아이고. 행동입니까? 여러분들 제가 캄보디아 사건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예. 제가 오늘도 서울 구치소에 가서 캄보디아에서 잡혀온 사람 접견하고 왔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네, 캄보디아 사건 많이 합니다. 변호사들이 요즘 이런 사건이 너무 많아져서 범죄자들 많이 엄청나게 하고 뭐 데려갔잖아요. 국선도 하고 사선도 하고 많이 하는데 캄보디아 사건 중에 제가 한 30건 넘게 했을 거예요. 캄보디아 사건 중에 캄보디아인은 없어요. 중국인은 많이 있습니다. 예. 중국인은 기록 보면 중국인 태반이에요. 총책이 중국인이고 넘버 2, 넘버 3가 다 중국인이고 중국인인데 조선족이어가지고 이제 한국말도 할 줄 아는 중국인들도 있고 근데 그 조직도를 보면 조직도에 많으면 100명 넘게도 있습니다. 캄보디아 사람은 없어요. 그 범죄 장소가 그 나라가 캄보디아인 것이지 실제로 그 범죄를 작용하는 그 우두머리들은 다 중국인이에요. 다 중국인이고 중국인들이 한국인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한국인들한테 사기를 치는 그러한 보이스피싱이나 혹은 뭐 도박장 사이트 혹은 뭐 이러한 그 로맨스 스캠류의 그러한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누워있다가 글 싸지른 거 아닌가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그 변호사님 말씀대로 네. 그걸 캄보디아어로 쓸 게 아니라 중국어로 써야죠. 중국어로 썼어야 중국어로 돼요. 써야죠. 예, 중국어로 뭐 비에 셔머 중국어로 써가지고 비엘라이 한국어지만 한국인 괴롭히지만 이걸 중국말로 썼어야죠. 그렇죠. 예, 근데 대통령의 지금 국제사관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쿠팡의 범죄자도 중국인입니다라는 거에 대해서 어쩌라고요? 예. 그냥 어쩌라고가 아니라 그렇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고가 어떻게 되죠? 이러한 절차를 밟아서 어떻게 됐죠? 혹은 다른 조직이 연계돼 있습니까? 이렇게 가야 되는데 샬라샬라 하면서 그 어쩌라고 하고 있는 게 자, 저 말을 정말로 캄보디아어로 쓸 게 아니라 만약에 중국어로 썼으면 이해하죠. 이해하죠. 대통령이 캄보디아 범죄에 대해서 캄보디아에서 발생하는 내국인 대상, 국민 대상 범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우리나라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우리 한국인 건들지 말아라고 쓰려면
중국말로 썼어야 돼요. 그러니까요. 그래야 되는데 저 글을 삭제한 것도 너무 창피해요. 너무 정말 저거는 그 캄보디아인들이 얼마나 많이 캄보디아 외신이나 또 혹은 미국 외신에서 얼마나 많이 뉴스가 됐었겠습니까? 근데 너무 창피합니다. 갑자기 네. 노무현 그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를 구해내고 싶은데 제가 그런 거 성대모사를 잘 못해서 정말 국무회의에서 이게 대통령이 생중계를 하면서 너무 사람들을 혼내고 하니까 아무도 바른 소리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쯤 되면 누군가는 대통령한테 뭐 각하라 부르겠죠. 각하 SNS는 하루에 하나만 쓰시던가 일주일에 하나만 쓰시던가. 현지는 못 하나? 현지가 좀 말릴 수 없나?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그 김현지 그분이 애지중지 현지 표현을 썼다 그래서 그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을 그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다른 사람이 고발을 했어요. 김현지가 고소한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지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가 패널들 사이에서 오늘 카톡을 막 주고받고 막 했었는데 그랬네요. 김현지 그분이 지금 부속실장이잖아요. 김현지 부속실장이 아니 지금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다가 삭제할 정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좀 그 트위터에 대해서 X에 대해서 SNS에 대해서 좀 조심하라라고 그만 쓰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거 삭제한 이유가 굉장히 좀 궁금하긴 합니다. 캄보디아와 우리나라 사이에 뭐 어떠한 캄보디아가 희토류가 많은지 제가 모르겠지만 어떠한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삭제했는지. 왜냐면 이재명 성격에는 함부로 삭제 안 할 거거든요. 삭제 함부로 안 할 건데 삭제를 했다는 게 좀 중국어로 다시 쓰려고 삭제했나? 그럴 일은 제가 보기에 없다 보이시고요. 그리고 웃긴 게 한국인 건들면 폐가망신 빈말 같습니까? 한다면 합니다. 아니 우리나라 수아시라고 해서 경찰특공대, 우리나라 경찰특공대나 군인이 캄보디아에 파견해가지고 잡아오거나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뭘 한다는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미 많이 잡아서 들어오긴 했는데 사실 아직도 캄보디아에 현혹돼가지고 나가는 청년들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한다면 합니다. 끝까지 이거는 다분히 트럼프를 의식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해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마두로 잡는 거 끝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미국인 납치당하면 그거 끝까지 다 구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은 분명한 거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한국인이 있다는 사실조차도 몰랐던 그게 이재명입니다. 외신 기자가 질문을 했죠. 북한에 납치되어 있는 한국인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 이재명이 바로 옆에 있는 안보실장한테 이런 일이 있어요 하니까 안보실장이 적어도 6명이 있다 라고 해서 그래요? 하고 그냥 말을 닫았죠. 저 글 왜 삭제한지 알겠어요. 저 느낌이 왔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우리 대사를 불러가지고 얘기했겠죠. 내가 명단 줄게 얘네 잡아가. 얘네가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범죄 저지른 사람들이야. 명단이 다 중국인인 거예요. 명단이 중국인인 거니까 대사가 보고를 했겠죠. 대통령실에. 얘네 잡아가면 됩니다. 중국인입니다라고 하니까 아이고야 하고 나서 삭제를 한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거는 제가 캄보디아 사건을 정말 많이 아는 변호사로서 캄보디아 사람 단 한 명도 없어요. 미얀마 사람도 없고 태국 사람도 없고 중국인과 조선족 중국인 그리고 한국인 이렇게만 범죄단체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이 겁먹었다라는 얘기부터 해서 어쩌라고 삭제를 했냐 그런 얘기까지 막 해주고 계십니다. 오늘은 좀 강대규 변호사님과 함께 마지막에 이제 논평을 하는데 아주 좀 재밌게 유쾌하게 논평을 좀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참 웃고 보니까 불타는 집이 우리 집이다는 그런 느낌으로 웃고 떠들고 했는데 이게 대한민국 대통령이구나 하는 생각에 갑자기 또 입맛이 좀 써지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요. 진짜 대한민국에 지금 코스피 5천이 무너졌다는 그런 소식부터 이재명의 정말 깃털만큼 가벼운 이 SNS 질까지 한번 쭉 논평을 해드렸습니다. 진짜 창피하다 그런 말씀 나오고 계시네요. 강대규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